여러분, 오늘은 조선 제18대 왕, 현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름은 이연, 자는 경직. 현종이라는 왕은 역사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존재감이 흐릿한 왕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 효종은 북벌론으로 유명하고 아들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이야기로 드라마틱하게 기억되지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현종은 왠지 조용하고 무능하고 그저 예속 논쟁에 시달린 왕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종의 시대는 그 어느 왕의 치세보다도 험난했고 그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드라마였습니다. 때는 1641년 음력 2월 4일입니다. 지금의 중국 동북부 청나라의 도읍 심양, 그곳에 조선의 질관, 즉 볼모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 공관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인질이 머무는 감금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심양의 질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왕 현종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어머니는 장유의 딸 풍안부 부인 장씨, 훗날 인선왕후입니다. 두 사람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 1637년부터 청나라에 끌려와 볼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자 부부가 승전국 청나라의 수도에서 인질로 살아가는 동안 태어난 아이. 그것이 바로 현종입니다. 현종은 조선 역대 임금 중 유일하게 청나라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또한 훗날 왕비 외에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유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현종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아버지가 왜 심양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636년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청군은 전광석화처럼 한양 북쪽으로 진격했고 인조는 미처 강화도로 피신하지 못한 채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45일간의 처절한 항전. 그러나 결말은 굴욕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에 섰습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이것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이 순간 조선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항복의 조건으로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복림대군 부부는 1637년 심양으로 끌려가 무려 8년 가까이 볼모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군사작전에 강제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1641년에는 청군의 금주 전투에도 끌려나갔습니다. 바로 그 1641년에 심양의 질관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의 현종이 나라의 치욕이 가장 깊이 새겨진 그 땅에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현종실록은 현종의 탄생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특이하였고 용모가 장대하였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묵직합니다. 볼모의 처소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사관은 장차 왕이 될 기상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흥미로운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현종이 어릴 적 그를 돌보던 조상공이라는 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현종이 불장난을 하는 것을 보고 조상공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불로써 나라를 얻은 것을 배우려는가. 이것은 인조가 인조 반정 때 궁궐에 불이 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은 것을 빗댄 대단히 불경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린 현종은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왕위에 오른 뒤 현종은 조상공을 불러 내가 그때 부왕께 이 일을 일러 바칠 수도 있었소. 하지만 그대가 나를 키운 공이 있었기에
중한 벌을 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상궁은 출궁 처분을 받았지만 현종은 평생 그녀에게 식량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현종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속 깊고 온화하되 원칙이 있었던 왕. 훗날에 그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1645년 심양에서 복림대군 일가가 귀국합니다. 이보다 석 달 먼저 돌아온 형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죽음의 진상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청나라에 너무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인조에게 냉대받던 소현세자의 의문스러운 죽음. 야사에서는 독살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 맏아들이 왕세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주도로 귀양 보내고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림대군이 왕세자가 되었고 그 외아들인 현종은 1649년 인조 27년의 세손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세손 책봉은 단종 이후 무려 2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송 논쟁의 씨앗이 됩니다. 효종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즉위했습니다. 이 사실이 예법의 논쟁에서 치명적인 쟁점이 됩니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합니다. 현종은 곧바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종은 조선 역사에서 드문 사례로 원손으로 태어나 세손, 세자, 왕에 이르는 정상적인 계승의 길을 밟게 됩니다. 단종 이후 이 절차를 모두 밟은 것은 현종이 거의 유일합니다. 1651년 효종 2년 현종은 11살의 나이로 혼인을 합니다. 상대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딸 훗날의 명성왕후입니다. 이 명성왕후는 현종과 평생을 함께한 왕비로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은 현종에게 유일한 배우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비 외에 후궁을 전혀 두지 않은 왕은 현종이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종이 얼마나 특이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59년 음력 5월 효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침을 맞던 중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분노한 현종은 즉위 직후 효종의 치료를 맡았던 어의 신가기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냉정한 왕의 결단으로 표출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종은 창덕궁 인정문에서 즉위했습니다. 나이는 만 18세. 그러나 기쁨의 즉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할 새도 없이 조정에서는 한 가지 거대한 싸움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효종의 국상에서 인조의 계비인 자이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뜨겁고 기이한 정치 싸움, 예송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종이라는 왕이 어떤 환경에서 탄생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적국의 땅 심양에서 인질로 끌려온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왕. 할아버지의 굴욕, 삼전도의 절을 온몸으로 이어받은 왕.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지만 역사의 흐름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왕. 그리고 즉위하는 순간부터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왕. 바로 현종입니다. 상복 하나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조선 정치사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상복 한 벌. 고작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를 놓고 조선 전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례 논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송은 왕권의 정통성, 효종이 진짜 왕이었는가, 현종은 적통 후계자인가 하는 조선 왕조의 근본을 묻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싸움의 뿌리는
16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의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조는 소현세자의 아들, 즉 적장손을 세손으로 삼지 않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 순간 조선의 종법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선의 예법 체계는 철저히 장자 중심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죽으면 맏아들의 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림대군은 분명히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그를 장자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차자로 봐야 하는가? 이 물음이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폭발물이 됩니다. 효종은 인조의 차자였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죽자 왕위를 이었습니다. 차자로 왕통을 이은 자를 장자로 볼 것인가? 이 물음이 예송의 출발점입니다. 1659년 음력 5월, 효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국상이 시작되자마자 조정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효종의 계모, 자의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조선의 예법서 국조 5례에는 이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공백이 문제였습니다.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이 입을 열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차자입니다. 차자의 상에는 계모가 기년복, 즉 1년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반면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과 윤휴는 맞섰습니다. 효종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통을 이은 자는 장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년복이 맞습니다. 서인 송시열은 효종은 차자이니 기년복 1년을 주장하였고, 남인인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왕통을 이었으므로 장자로 간주하여 3년복 3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영의정 정태화의 중재로 경국대전 기준 기년복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서인의 승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속내는 더 깊었습니다. 송시열의 논리대로라면 효종은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차자입니다. 그렇다면 소현세자의 적장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종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종의 왕위 정통성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영의정 정태화도 이 위험성을 알았기에 장자와 차자의 구분 없이 기년복을 적용하는 경국대전 조항으로 서둘러 논쟁을 봉합했습니다. 1660년 현종 1년, 기년복의 기한이 다가오자 남인 허목이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아들은 장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례의 주석을 근거로 복제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직 학술 논쟁의 범위였습니다. 진짜 불을 지른 것은 또 다른 남인, 시인이자 문신인 고산 윤선도였습니다. 윤선도는 조정에 폭탄 같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의 기년설은 단순한 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통과 적통을 둘로 나누어 임금을 낮추고 소현세자 쪽에 적통을 부여하려는 불충입니다. 이는 이종비주, 즉 종통을 둘로 하고 임금을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달리 말하면 송시열이 현종의 아버지를 가짜 왕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종은 결국 윤선도를 함경도 삼수로 유배 보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어부사시사의 작가 윤선도가 예송의 불길 속에 유배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고 서인이 정권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666년 현종 7년에는 영남의 남인 선비 1700여 명이 집단으로 송시열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선 전국이 예송의 논쟁터가 된 것입니다. 현종은 직접 중재에 나서 기해 예송을 다시 언급하는 자는 중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며 일단 봉합했습니다. 1차 전쟁은
서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15년 뒤 더 큰 2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74년 음력 2월,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이대비가 며느리 인선왕후의 상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 이번에도 경우의 수는 2가지였습니다. 효종을 차자로 보면 그 부인은 차자부이므로 대공복 9개월, 효종을 장자로 보면 그 부인은 장자부이므로 기년복 1년, 서인은 또다시 9개월을 주장했습니다. 기해년 때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남인은 1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구의 유생, 도신징이 상소를 올려 처음에 예조에서 기년복 1년으로 결정했다가 9개월로 바꾼 것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종은 즉각 조정 대신들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왜 복제를 기년에서 대공으로 바꿨는가? 이제 현종은 더 이상 10대 후반의 신참 왕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의 통치 경험이 쌓인 30대의 군주였습니다. 그는 기해년에 허목이 올렸던 상소와 의례주소의 경문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적처소생의 둘째를 세우고 역시 장자라 부른다. 현종은 이 경문을 직접 내세워 서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효종은 왕통을 이은 장자입니다. 따라서 그 부인도 장자부이고 복제는 1년이 맞습니다. 갑인 예송의 결과로 복제 기년복 1년으로 확정하고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하였으며 남인 허적을 영의정에 명하였습니다. 단 현종은 서인 김수항을 좌의정으로 앉혀 조정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현종이 송시열에게 내린 비만기는 지금 읽어도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현종은 기해년에 송시열이 효종을 사실상 서자 취급했다고 직접 질책했습니다. 기해년 복제는 경국대전의 기년복을 따른 것인데 송시열은 의례주소의 체의 부정서를 끌어들여 효종을 차자로 고정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의 정통성을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종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남인의 손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인이 승리에 도취해 서인을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기세를 보이자 현종은 오히려 서인 출신 김수항을 좌의정으로 앉혀 균형을 잡았습니다. 일당 독주가 아닌 조정의 균형을 지키려는 현종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1차 예송 때 겨우 19살이었던 왕이 이제 성숙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 논쟁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예가 곧 정치였습니다. 예법이 바로잡히면 나라가 바로 서고 예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서인의 주장대로 효종이 차자라면 소현세자의 자손이 살아있는 한 현종의 왕권은 언제든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인의 주장대로 효종이 장자라면 현종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통 후계자가 됩니다. 즉 예송은 상복 논쟁이 아니라 현종의 왕권 정통성을 둘러싼 15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송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서로를 역적으로 모는 논쟁이 반복되면서 조선 붕당 정치의 아름다운 원칙, 즉 상대 세력을 인정하고 공존한다는 원칙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종 이후 조선의 정치는 환국이라는 이름의 피바람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씨앗이 바로 이 예송이었습니다. 상복 한 벌. 그것이 조선의 왕권을 시험했고 붕당의 전선을 그었으며 결국 조선 후기 정치사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현종은 그 폭풍 속에서 즉위했고 그 폭풍 속에서 15년을 통치했으며 갑인 예송의 결단을 내린 지 한 달 남짓 뒤 1674년 8월에 승하했습니다. 33세 짧은 생애였습니다. 상복 하나를 둘러싼 15년의 싸움. 그런데
오늘은 그 싸움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진 또 다른 현종을 만나보려 합니다. 예송이 한창이던 바로 그 시간에 현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처참한 대기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했던 개혁, 대동법의 역사를 직접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백성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납이었습니다. 공납이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을에서 나는 물산을 현물로 바치는 합리적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도는 끔찍한 착취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박납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특산물을 직접 조달하기 어려운 백성 대신 중간 상인이나 관리가 대신 납부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제도였습니다. 현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대동법 시행 이전에는 토지 일결에서 많게는 쌀 70두에서 100두에 이르는 곡물가가 실제로 부과됐습니다. 반면 대동법이 시행되면 토지 일결당 쌀 12두만 내면 됩니다. 무려 5분의 1 혹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동법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세 부과의 기준을 사람에서 토지로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은 덜 내고 토지가 많은 지주와 양반은 더 낸다. 바로 그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이 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광해군 시절부터 전국으로 퍼지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대동법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그 후 인조 2년인 1624년에 강원도, 효종 2년인 1651년에 충청도, 효종 9년인 1658년에 전라도 연해 지역의 차례로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육입니다. 그는 서인이었지만 당파를 뛰어넘어 대동법 확대를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김육은 효종 9년인 1658년 향년 7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전라도 대동법이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적절한 감사를 임명해달라고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백성을 걱정한 관리였습니다. 현종 3년인 1662년 전라도 내륙 산군의 대동법이 확대 실시됩니다. 현종 7년인 1666년에는 함경도의 대동법과 유사한 상정법이 시행됩니다. 현종대에 이르러 대동법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전역을 완전히 포함하게 됩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현종은 대동법 전국화의 토대를 사실상 완성한 왕이었습니다. 대동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했습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려면 나라 안의 모든 토지를 정확하게 측량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전 사업입니다. 현종은 이 부분에서 매우 꼼꼼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현종 4년인 1663년에는 경기도 양전을 실시했습니다. 현종 6년인 1665년에는 경기도 양주 양전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현종 6년에서 8년인 1665년부터 1667년에는 함경도 양전이 이루어졌고 현종 9년에서 10년인 1668년부터 1669년에는 충청도 21개 고을과 황해도 4개 고을의 기유양전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살림 기반을 다지고 공평한 세금 제도를 만들려는 현종의 치열한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동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현종 11년인 1670년 조선에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덮쳤습니다. 경신 대기근입니다.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났기에 앞 글자를 따서 경신대기근이라 부릅니다.
1670년 설날 아침부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속은 붉고 겉은 푸른 햇무리가 관측됐고 사헌부 장령 이관적은 위망의 모양이고 쇠란의 징조라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 해에는 냉해, 가뭄, 홍수, 태풍,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1670년 한 해 동안 전국 360여 개 고을이 대흉작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조선 팔도 전체가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조선 역사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현종실록과 현종계수실록에는 당시의 참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 1670년 10월의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재앙이 전쟁보다 심하여 100만 목숨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 현종계수실록에는 당시 현종의 자책이 기록됩니다. 나의 부덕함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 1671년으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남구만은 집안 어른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전했습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장차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생겼으니 더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목에 바늘이 걸린 것만 같습니다. 현종실록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부모 처자가 서로 베고 깔고 함께 죽은 경우도 있고 어미는 이미 죽고 아이가 그 곁에서 엎드려 젖을 빨다가 곧이어 따라 죽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은 이런 참혹함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임진년 전쟁보다도 더하다고 탄식했습니다. 1671년 12월에는 사간원 헌남 윤경교가 기근과 여역으로 죽어간 자들을 합산하면 100만에 이른다고 보고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17세기 전 지구적 소빙하기의 여파가 조선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이 재앙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율청을 가동하고 전국에 진율소를 열었습니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군량미를 풀었습니다. 죄수를 사면하고 왕실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현종은 스스로 반찬수를 줄이고 수라상을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동법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대기근이 닥쳤을 때 대동법이 시행된 지역의 백성들은 그나마 버텼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토지 1결당 62씩 바쳐도 부족하던 공납이 대동법 덕분에 10두 정도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경신대 기근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현종 14년인 1673년 전사간 이무가 현종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11월 21일 기사에 기록된 백성들의 말입니다. 대소사민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신해년의 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동법의 은혜입니다. 만약 대동법을 혁파한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흩어져도 구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경신대 기근 외에도 현종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1668년 현종 9년에는 교서관에서 동활자 10만 자를 주조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혼천이를 제작해 천문 관측과 역법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1669년 현종 10년에는 충청도 안흥에 남창과 북창을 설치해 조은선 파선 사고를 예방하는 실용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같은 해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법도 시행했습니다. 또한 현종은 조선 역사상 왕비 외에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은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남용하지 않고 예법을 솔선수범했습니다. 예송 논쟁에서 상복을 따지면서 정작 자신은 그 어떤 왕보다도 엄격하게 가례를 지킨 왕이었습니다. 심양의 볼모관에서 태어난 왕자, 예송의 불길 속에서 왕권을 지킨 군주, 그리고 조선 역사상 최악의 기근 속에서 대동법으로 백성을 살리려 한 치자.
현종은 33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674년 음력 8월 18일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한 달 뒤 그의 아들 숙종이 14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현종이 씨앗을 뿌린 대동법은 이후 경상도와 황해도로 계속 확대되어 현종 사후 34년이 지난 1708년 전국적으로 완성됩니다. 현종의 시대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길었습니다. 심양의 볼모관에서 태어나 예송의 불길 속에서 왕권을 지키고 조선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을 헤쳐나간 왕. 현종의 마지막 나날들, 그리고 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왕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674년 음력 2월, 현종의 어머니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현종의 슬픔은 매우 컸습니다. 왕은 국상의 예를 지키기 위해 거처를 어머니의 빈소 곁으로 옮겼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애도의 의식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몸이 그를 배신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상이체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인 예송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위에 조정의 정치 싸움이 다시 덮쳐온 것입니다. 현종은 신하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서인을 물리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674년 음력 8월 7일 현종실록의 기록입니다. 현종은 제신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황망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고열이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8월 15일 증세가 위중해지자 종묘사직과 산천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왕대비 장렬 왕후 조씨가 직접 하교하여 현종의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내의원의 의원들이 밤새 처방을 내렸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74년 음력 8월 18일 현종은 창덕궁에 재려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는 그 공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는 나이 34이었습니다. 현종의 승하 장소가 바로 어머니의 제실이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국상을 치르던 도중 그 빈소 곁에서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지 불과 반년 만이었습니다. 국상 중의 슬픔과 극도의 절제된 생활이 이미 쇠약해진 몸을 더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종의 15년 치세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은 지 닷새 뒤인 음력 8월 23일 14살의 왕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의 숙종입니다.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수렴청정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현종이 마지막으로 내린 판단, 갑인 예송의 결론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핵심들이 줄줄이 유배를 떠났습니다. 허적, 윤유, 허목을 앞세운 남인이 인조 반정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현종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린 결단이 아들의 손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난 뒤 사관들은 그의 일생을 행장으로 기록했습니다. 현종실록 부록의 현종대왕 행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좋지 못한 운과 어려운 때를 만나 홍수와 가뭄과 서리 등의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고 백성들이 병들고 외세가 핍박하였다. 그러나 왕은 근심하고 수고함으로써 하늘을 감동시키고 걱정하고 진심으로 아끼면서 백성의 생명을 지켰다. 안으로는 여색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고 밖으로는 유희나 사냥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행장의 문장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현종이 다스린 15년의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그대로 증언합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아물지 않은 나라, 예송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조정, 수십만 백성을 앗아간 대기근,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도 임금은 음악과 사냥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후궁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스스로를 조였습니다. 그것이 현종이었습니다. 현종실록의 행장에는 현종의 성품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화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현종이 아직 세손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할아버지 인조에게 표범 가죽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가죽의 품질이 좋지 않아 인조는 이를 돌려보내고 더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어린 세손 현종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마마, 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입니다. 인조는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그 표범 가죽을 그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현종은 물건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욕심 때문에 백성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일화는 현종이 어떤 군주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백성의 안전. 그것이 현종의 마음 깊이 새겨진 가치관이었습니다. 역사는 오랫동안 현종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예송 논쟁에 휘말린 무력한 왕, 아버지 효종의 북벌 의지도 지키지 못한 왕, 존재감 없는 왕. 그러나 우리는 그 오해를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현종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예송에서 언제 칼을 뽑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대동법을 확대하고 전국에 양전을 실시하고 가장 혹독한 대기근 속에서도 백성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탕평의 선구자였습니다. 서인도 남인도 완전히 밀어내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려 한 그의 정치 방식은 훗날 손자 영조가 탕평책으로 체계화하는 바로 그 원리였습니다. 현종 이후 조선의 정치가 환국의 피바람에 휩쓸리게 된 것은 현종이 없어진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훗날 영조는 조선의 왕통에서 특별한 계보를 꼽으며 삼종혈맥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효종, 현종, 숙종, 이 세 왕의 혈맥을 잇는 것이 곧 왕통의 정통이라고. 영조는 자신도 이 혈통을 잇는다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종은 그 혈통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종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있습니다. 능호는 숭능. 현종과 그의 유일한 왕비 명성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동구릉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숭릉은 오랫동안 비공개 능역이었습니다. 2013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이 능에는 남쪽에 연못이 있고 희귀 조류들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예송의 소용돌이에서 멀어진 자리에서 그는 오롯이 쉬고 있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자 숙종이 실록 편찬을 명했습니다. 1675년부터 시작한 편찬 작업은 숙종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더뎌져 1677년에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종실록입니다. 편찬을 주도한 것은 남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680년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서인들은 남인이 편찬한 현종실록이 편파적이라며 다시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1683년에 완성된 것이 현종계수실록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실록이 통째로 다시 편찬된 것은 오직 현종 때 하나뿐입니다. 현종의 치세가 얼마나 치열하고 뜨거웠는지, 그 싸움이 그의 사후에도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심양의 볼모관에서 태어나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운명이 뒤바뀌고 예송의 폭풍 속에서 왕권을 지키고 대기근의 재앙을 헤쳐나가고 34세 나이에 어머니의 빈소 곁에서 숨을 거둔 왕.
효종은 북벌로 기억되고 숙종은 장희빈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현종은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현종은 균형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서인과 남인 어느 쪽도 완전히 밀어내지 않으면서 왕권의 중심을 지킨 군주.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치적보다는 조용하지만 꼼꼼하게 나라의 뿌리를 다진 왕. 그 뿌리 위에서 아들 숙종이 왕권을 강화했고 손자 영조가 탕평을 펼쳤으며 증손자 정조가 조선의 마지막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현종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종실록 행장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비록 좋지 못한 운과 어려운 때를 만났으나 왕은 근심하고 수고함으로써 하늘을 감동시키고 걱정하고 진심으로 아끼면서 백성의 생명을 지켰다. 그것이 현종이었습니다.